이미 내용 증명 전부 보냈어. 너희 회사 인사팀은 물론이고 너희 가족한테도.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은 커다랗게 뜨였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 어제 저녁에 보냈거든. 현우는 시계를 흘끔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입술이 이제는 무너진 인생을 부정하느라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잿더미 속에 함께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순간으로 무너졌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단지 내 삶뿐 아니라 그의 삶까지 파괴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울지도 고함치지도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내가 사랑이라 착각했던 그 관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세 가지를 잃었다. 남편,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 선택한 죄는 너무도 무거웠고 그 대가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 이젠 도망칠 길은 없어. 그 말이 내 귀에 맴돌며 나는 무너진 과거 속에서 더 이상 발 디딜 곳 없는 현재를 마주해야 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2, 전업주부다. 그리고 지금 하얀 시트 위에 무릎을 껴안은 채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의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남편에게 외도가 들켰다. 그것도 우리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앞에서 증거까지 곁들여 완벽하게.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오피스텔은 나와 준호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남편은 회사 일이라고 나갔고 준호 역시 업무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순간 둘 다 얼어붙었다. 아무도 몰라야 할 이곳에 누가 온다는 거지? 조심스레 문을 연 준호 뒤로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남편 현우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비치지 않았다. 혼자 온 줄 알았지만 그가 한 걸음 비키자 여러 명의 그림자가 뒤따랐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미카, 소연, 민지, 게다가 현우의 회사 동료들까지. 그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현우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는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이 모든 장면을 연출한 것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흐트러진 머리와 옷차림 그대로 준호 옆에 앉아 있었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친구들 앞에서 모범적인 아내인 척 해왔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고 남편을 자랑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을 조용히 평가하던 나.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다. 그런 나를 진심으로 믿었던 그녀들이 지금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좋은 아내라는 내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미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다. 불과 지난주 여자들끼리의 모임에서 내가 남편과의 금슬을 자랑하던 장면이 떠올랐겠지. 민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나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리가 항상 남편 자랑했잖아요. 나는 무언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애써 입을 열었지만 현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아무도 안 믿을까봐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미카는 입을 막은 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소연과 민지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믿고 싶지 않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줬던 소중한 친구였다. 유리, 넌 항상 남편 자랑했잖아.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그건 내게 가장 안전한 연기였다. 남편을 칭찬하고 모범적인 아내처럼 보이면 아무도 나의 이중적인 삶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친구들의 시선이 온몸을 찌르는 듯 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던 그때, 방 구석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준호였다. 그는 벽을 따라 조심스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눈빛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처럼 절박했다. 거기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현우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준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어 걸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아, 저 그냥 화장실 좀. 화장실은 안에 있잖아. 다른 남자가 앞을 막아섰다. 도망칠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리 와.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작게 떨리는 어깨는 그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인지 분명한 건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현우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무언가 가득 들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단지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온 건 아니야. 현우는 평온한 말투로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건 나와 준호가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장면이었다. 선명한 화질,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새겨져 있었다. 이어지는 사진들, 서로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순간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현우는 사진을 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뭘 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어. 방 안은 숨죽인 친구들의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말없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변명도 반박도 불가능했다.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 탐정사무소 덕 좀 봤지. 정말 꼼꼼하게 잘하더라. 현우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구의 눈길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조심했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이 정도면 이혼은 피할 수 없겠지.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위자료도 받을 거야. 불륜 상대에게서도 물론.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다. 이제부터 너희 둘은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현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아. 그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의 일은 따로 얘기하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목적은 진실을 보여주는 데 있었으니까. 그의 말은 고함도 없었지만 오히려 침착한 태도에 더 큰 공포가 느껴졌다.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획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현우는 준호를 향해 조롱 섞인 말투로 소개했다.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인재, 차기 부장 후보, 아내도 있고 2살 된 아이도 있죠.
완벽한 삶이었겠네요. 오늘 전까진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우는 덧붙였다. 업무 시간 중 불륜, 회사 차량까지 이용했더군. 사장 귀에도 들어갔고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대. 준호는 벽에 기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부남의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가정 상황도 승진이 눈앞인 줄도 몰랐다. 친구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경멸만이 남았다. 우리 모두 감정에만 휘둘렸다. 그는 가족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극을 원했을 뿐. 그리고 현우는 그 허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때 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회사에 알려지면 전 끝입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했고 불과 몇 시간 전 내게 사랑을 말하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가족, 그걸 불륜 전에 생각했어야지. 준호는 무너졌고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다. 제발 회사만은. 하지만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어제 너희 회사랑 가족에게 내용 증명 다 보냈거든. 준호는 경악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너희가 날 속였잖아. 나도 그럴 자격은 있겠지. 그 말에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늘 온화했던 남편은 냉혹하게 웃고 있었다. 슬슬 가볼까?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준호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도망칠 길은 없을 거야. 문이 닫히고 남은 건 정적뿐. 준호는 무기력하게 끝났어만 되뇌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미카가 들어와 가방을 챙기며 날 노려봤다. 넌 정말 최악이야. 친구들도 차례로 연락을 끊었다. 순식간에 모두가 떠났다. 곧 부모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울음, 말문이 막혔다. 현우가 이미 본가에까지 연락한 듯 했다. 당장 집으로 와. 현우는 부모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었다. 그들 앞에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응시할 뿐 책임도 위로도 없었다. 우리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안에 짐 챙겨가. 이후엔 현관 밖에 둘 거야. 더 이상 우린 부부도 아니었다. 아파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잃은 나 자신이 허무했다. 본가에 도착하자 문은 열려 있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건네자 아버지는 말없이 내 뺨을 쳤다. 불륜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느껴졌다. 5년 전 기억하냐? 아버지는 차분히 말했다. 그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집도 위태로웠던 시기. 현우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었어. 어머니도 눈물로 말했다. 그 아이 모든 저축을 내줬잖니? 그랬다. 당시 남편은 부모님을 위해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아무 말 없이 내놓았다. 신혼여행은 취소됐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이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었다. 현우 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항상 그렇게 말해왔잖냐. 너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그런데 너는 그 아이를 배신했냐? 그의 눈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에게 현우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은인이자 친아들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현우가 매일 병문안 왔잖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퇴근하고도 꼭 얼굴 보이고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땐 저녁까지 챙겨줬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콕 찔리는 듯 아팠다. 남편이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줬다는 걸 나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현우는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한 적도 없었다. 우린 현우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고 의지했고 안심했던 거야. 현우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 욕망과 쾌락만 좇으며 남편의 성실함도 부모님의 믿음도 모두 짓밟아왔던 것이다. 현우만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은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야 처음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결혼한 지 5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아내처럼 굴었다. 친구들 앞에서는 늘 남편을 칭찬했다. 우리 남편 진짜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 그렇게 자랑하며 웃었다. 집에서도 겉으로는 남편을 세워줬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말은 고맙다고 하면서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를 굽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엔 행운을 빌어라며 배웅했다. 시댁에도 잘했다.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고 시아버지 건강도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가식이었다. 속으론 남편을 비웃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래서 성실한 남자들은 재미없어 라고 생각했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면 그 돈 좀 더 재미있게 써보지 그래 라며 조롱했다. 그의 배려조차 어차피 처세수이겠지.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것처럼 이라며 왜곡해서 받아들였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단지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일 뿐이었다. 부모님 병원비라는 핑계로 돈을 요구했고 에스테틱 비용도 자연스럽게 받아냈다. 나는 속으로 남편을 ATM이라 불렀다. 돈 뽑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끔 남편이 지출에 대해 얘기하면 가볍게 넘기면 그만이었다. 저 사람 성격이 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관대함은 약함이라 오해했고 성실함은 지루함이라 착각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바람 피워도 못 눈치챌 거야. 그렇게 나는 이중생활을 계속했다. 밖에선 좋은 아내, 속으론 남편을 얕보는 나. 그 모순에 갈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극단적인 이중성을 즐기기까지 했다. 이제 와서 부모님이 남편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자 나의 비열함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었다. 진실을 못 본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다. 현우에 대한 경멸은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심해졌다. 우리가 만나면 늘 오늘도 남편 늦게 들어온대. 주말에도 일한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도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ATM으로는 참 훌륭해. 내 말에 그는 크게 웃었다. 그거 좋다. 거래 시간 안엔 서비스도 완벽한 ATM. 끔찍한 농담이었지만 그때 우리에겐 그저 웃긴 얘기거리일 뿐이었다. 그는 나보다 더 대놓고 남편을 조롱했고 그런 대화를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자주 나눴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비열한 대화, 조롱 가득한 말들 남편은 다 읽은 것이다. 그걸 알게 된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이제 와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열정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극 중독에 불과했다. 그가 정말 나를 아꼈다면 일이 터졌을 때 도망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사랑한 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금지된 관계에서 느끼는 쾌락뿐이었다. 불륜이 발각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고작 한 번의 실수로 끝날 리 없다고 믿고 있었기에
미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고 수신 차단 상태였다. 설마 하는 마음에 민지에게도 소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 처리되었다. 나에게 남은 건 완벽한 차단뿐이었다. 이전까지 나의 절친이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위선자, 배신자로 보이는 것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토록 친구들을 배신하고도 이제 와서 이해해달라니. 내가 너무 오만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건 부모님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차가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다. 식사 중에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어떤 대화도 없었다. 조용한 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가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나는 늘 친구들을 방패 삼아 빠져나왔다. 다들 그렇게 말해라고 하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하며 자책하며 물러섰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전부 사라졌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도착하지 않았다. 며칠째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그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지호 씨와는 예전에 한번 회식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었다. 처음엔 말을 꺼려 했지만 내가 집요하게 묻자 지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준호, 지금 회사에서 자택 대기 조치 받았어. 근무 시간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게 불륜에 쓰였다는 게 밝혀졌거든.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어. 그날 남편이 회사에 정식으로 알렸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묻자 지호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먼저 인사팀에 연락했대. 그 뒤에 정식 내용 증명도 보냈다고 하더라. 사진이랑 날짜까지 다 첨부해서 남편의 치밀한 준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단순히 현장에서 우리를 잡은 게 아니라 준호의 직장까지 치명상을 입히도록 계획을 짜두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조심스럽게 묻자 지호 씨는 말했다. 솔직히 전부 기막혀 하고 있어. 준호는 다음 관리자 후보였고 다들 그를 진지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봤거든. 게다가 어린애도 있는 사람이 왜 그랬냐고 말을 잇지 못하더니 모르겠어. 근데 본부장이 완전히 분노했다고 하더라. 승진은커녕 강등될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의 가벼운 관계가 그의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어린 자식과 아내, 그들의 미래까지 내가 부쉈을지도 모른다. 남편의 철저한 전략인지 아니면 회사 내 소문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가 근무 시간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회사에서 공공연한 이슈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쌓아온 커리어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붕괴의 현장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그 다음 날 지호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사실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다. 준호 아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 뭐라고요? 내 남편이 말이야. 준호 아내의 친정에도 증거를 직접 가져갔대. 사진, 대화 기록, 전부. 설마 장인의 분노가 엄청났대. 우리 딸 당장 데리고 와라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날 바로 준호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가정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지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말이지,
그 집안이 꽤 엄격한 가문이래. 사위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장인이 격분해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남편은 그의 가정환경까지 파악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 그리고 파국의 날로부터 2주 후 남편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주 토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내 부모님도 함께 오시게. 답장은 필요 없어. 무미건조한 문장 안에 남편의 냉정한 결심이 느껴졌다.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고층 빌딩 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로펌이었다. 접수처에 이름을 전하자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응접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이미 남편과 준호,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남편은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전에 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앉으시죠. 남편 옆에 있던 남성이 말했다. 명함을 보니 남편이 선임한 담당 변호사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완벽히 정리된 그 서류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정 자리입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우선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신 남편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있게 내 귓가에 울렸다.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나였다. 또한 위자료로 500만 엔을 청구합니다. 나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전업주부인 나에게 그런 큰 돈은 있을 리가 없었다. 금액이 너무 과하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정서를 건넸다. 조건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 안에는 내 결혼 생활의 끝이 적혀 있었다. 이혼, 위자료, 500만 엔, 일시불 지급. 그 문장들이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한 달 이내를 희망합니다. 그런 짧은 기간에 500만 엔이라니 나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분할 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변호사가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일시불로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에 나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일시불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향도 고려 중입니다. 그 경우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그의 아버지의 진지한 태도에 남편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타카하시 씨의 위자료 300만 엔은 부모님이 일시불로 지불하시는 걸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의 경솔한 행동에 뒷수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저버린 신뢰, 짓밟은 인연의 대가를 죄 없는 사람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납덩이처럼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결국 아내와 이혼이 확정되었고 더구나 이번이 두 번째 불륜이었다. 첫 번째 불륜이 발각됐을 때 아내가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다음에 또 불륜하면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엔. 그는 그 조건에 서명까지 했었다. 결국 그는 남편에게 300만 엔, 아내에게 1000만 엔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날 것이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차분히 넘기고 있었다. 부탁이야. 버리지 말아줘. 아버지가 내 팔을 붙잡고 만류하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한 번뿐이었어.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들이 중간중간 끊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한 번뿐, 3개월 넘게 이어진 관계를 한 번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분명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일시적인 실수라기엔 너무 길고 깊이 얽힌 관계였다. 부탁이야.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말 끝은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숨 막히는 정적이 방 안을 뒤덮었다.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던 거야? 5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랑했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난 5년간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넌 나를 배신했어.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나를 조롱했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거리를 뒀고 그가 멀어지는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부탁이야. 버리지 말아줘. 당신 없인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혼하게 되면 나는 갈 곳이 없다. 친구들은 나를 차단했고 부모는 나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와의 관계도 이미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대로면 나는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버릴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었다. 부탁이에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머리 숙인 적은 없었다. 자존심 강하던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모두의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비참함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머리를 댄 채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머리 조아려도 안 돼. 그 말에 얼음장 같은 절망감이 가슴 깊이 번졌다.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나는 무릎 꿇은 채 남편을 향해 간절히 애원했다. 눈물로 앞이 흐려졌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말을 잊지 못할 만큼 흐느꼈다. 주변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혔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고 그와 그의 부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그만해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렀다. 그만 창피한 짓 좀 해라. 아버지가 내 팔을 거칠게 잡고 세게 끌어올렸다. 바닥에서 억지로 일으켜져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섰다. 아버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낮은 목소리 속에는 분노가 뚜렷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남편과 변호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딸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혼건은 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사과했다.
남편과 변호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마음과 아버지 앞에서의 수치심으로 몸이 웅크려지는 듯했다. 이혼 합의서 작성 진행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작게 반박하려 하자 아버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이혼을 받아들여라라고 단호히 말했다. 내 어깨를 움켜쥔 아버지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지불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너도 서명해라. 아버지가 내 앞에 서류를 내밀었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갑자기 거센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싫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현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로 나만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의 질문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뿐이야. 줄곧 그랬어. 남편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IC 레코더를 꺼냈다. 그럼 이걸 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버튼을 눌렀고 짧은 정적 후방 안에 음성이 흘러나왔다.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의 질문에 이어 나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ATM이지, ATM. 돈 뽑는 기계잖아. 차가운 내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맨션 침대 위에서 주고받은 대화였다. 사랑하지는 않아? 라는 질문엔 사랑? 웃기지 마. 그렇게 따분한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 라며 경멸이 가득한 내 대답이 이어졌다. 그래도 결혼했잖아. 라는 물음엔 돈 때문이지. 수입이 좋으니까. 그리고 성실해서 외도도 의심 안 해. 완벽하게 편한 남자야 라고 말했고 밤은 어때? 라는 질문에는 남편이랑 역겨워서 못해라며 또 한 번 웃었다. 그리고 녹음은 멈췄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목소리였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냉혹했을 줄은 몰랐다. 이게 너의 사랑이란 거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장난이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급히 변명했지만 녹음된 말투는 장난이라기엔 너무 노골적이었다. 진심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래도 좋아. 남편은 IC 레코더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너의 속마음이야. 나에 대한 진짜 감정이지. 무너질 듯한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아니야. 그건이라 말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내가 직접 내뱉은 말이었다.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경멸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내가 말하자 남편은 비웃으며 이제 그만 거짓말 좀 해줄래? 서로를 위해서라도라며 받아쳤다. 아버지가 다시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아 강하게 의자에 앉혔다. 이제 좀 그만해라. 낮은 목소리 속엔 혐오감과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서명해라. 나는 더 이상 반박할 말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내가 잃은 것은 단지 결혼 생활이나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던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협의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내게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낯선 이름이었고 열어보니 그의 아내였다. 귀하의 비열한 행위로 인해 우리 가족의 평온한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만 엔을 청구합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며 지불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더해 또 다른 300만 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급히 지호 씨에게 연락하자 그는 말했다. 준호의 아내는 진심인 것 같아. 변호사 세워서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야. 너희 둘 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모양이야. 나는 두려움에 변호사 상담을 하려 했지만 상담료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에 그의 아내의 본가에서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딸과 손주의 미래를 망쳤다는 분노에 찬 장인의 편지였다. 나는 일시적으로 친정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도 더는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한 달 안에 나가라. 아버지는 매몰차게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 어디로 가야 해? 내 물음에 아버지는 냉담하게 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넌 이제 성인이니까. 남편과 살던 맨션엔 돌아갈 수 없었다.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해 도심에서 떨어진 허름한 원룸을 구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내가 현우 군을 배신한 건 우리에게도 큰 수치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다. 현우 군에게 준 위자료는 우리가 이미 전액 지불했다. 나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500만 엔. 그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내 물음에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저축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강원도 홍천 땅을 팔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위자료 500만 엔은 우리가 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5년 전 현우가 내 의료비로 빌려준 500만 엔도 이번 기회에 전액 갚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한 적 없었다. 그만큼 우리 부부는 그의 성실함과 온기에 기대어 살아왔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소비자금융 대출 신청서였다. 여기에 서명해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거다.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라.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덧붙였다. 우리가 대신 낸 500만 엔 중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은 내 이름으로 빌려서 갚아라. 그리고 남은 금액은 매달 5만 엔씩 우리에게 갚아. 나는 당황해 저 무직인데요. 심사도 통과 못할 텐데요 라고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래. 내가 저지른 일의 책임은 내가 져라. 나는 결국 말없이 서명했다. 그렇게 나는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다. 이후 나는 역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지은 지 35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방 하나에 공용 화장실, 목욕탕은 없는 곳이었다. 월세는 3만 5천 엔. 그조차 간신히 내는 수준이었다.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변제금, 소비자금융 대출 상환, 그의 아내에게 주는 위자료, 분할금, 공과금 모두가 목을 조여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만 엔짜리 런치를 아무렇지 않게 먹고 5만 엔짜리 가방을 충동 구매하던 내가 이제는 100엔짜리 컵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눠 두 끼로 먹고 있었다. 친구도 가족도 남편도 모두 잃었다. 남은 건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나날과 조금씩 줄어드는 빚, 그리고 깊어지는 고독뿐이었다. 나는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었다. 정규직에 지원해도 단번에 탈락했고 결국 파트타임 일을 3개나 겸직하게 되었다. 아침엔 편의점, 낮엔 슈퍼, 밤엔 작은 선술집. 집에 돌아오면 다리는 나무 토막처럼 무겁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다. 낡은 방에는 오래된 다다미 냄새가 감돌고 작은 책상 위엔 미납된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 이번 달도 연체될 것이 분명하다. 심야,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땐 좋았는데 안정적인 결혼 생활,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 부족함 없는 환경.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코 무너뜨렸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어제 슈퍼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보았다.
그 남자였다. 단번에 알아봤다. 예전에 반듯한 수트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자란 머리, 기른 수염, 초라한 외모. 그는 가장 싼 소주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얼어붙은 듯 멈췄고 말도 없이 급히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걱정된 나는 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비독촉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서 제대로 일도 못한대.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재취업에도 실패. 아내와 아이도 떠났고 막대한 위자료에 시달리며 가족과도 절연했다고 했다. 알코올 중독에 정신도 피폐해졌고 회사에서 제공받던 숙소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월세가 밀린 반지하에 산다고 한다. 자업자득이라지만 보고 있자니 안쓰럽더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몰랐다. 한때 나는 여행, 쇼핑에 마구돈을 쓰며 남편의 성실함을 비웃었다. 그의 사랑을 편리한 보장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백엔 컵라면조차 사치로 느껴지며 슈퍼에서 반값 도시락을 고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매일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고 있다.